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실적 신기록을 이끌어온 반도체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도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KB국민은행 총파업으로 일부 불편은 있었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문제가 합의가 안 될 경우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이달 말 2차 파업에 이어서 3월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첨단 신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가 내일 미국에서 개막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돌돌 말리는 TV 화면과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선보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 나가 있는 특별 취재팀이 현지 소식을 전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이원화하는 정부 개편안이 나오자 속도 조절 의지가 여러모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각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노동계의 참여가 줄어든다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신기록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예상에 크게 못 미친 이른바 어닝쇼크 실적을 내놓은 겁니다. 먼저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얼마나 부진했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2018년 4분기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8%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28.7% 감소했습니다.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9.87%, 영업이익은 38.5%나 떨어졌습니다. 당초 시장 예측은 영업이익이 11조 원에서 13조 원이었는데 실제 잠정치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네, 부진한 실적의 주요 원인과 이번 분기 전망 어떻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악화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가전, TV 등 주요 품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반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역시 지난해보다 실적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LG전자도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죠. 거기에 이달 말 발표 예정인 SK하이닉스도 실적 전망이 어둡다고요? 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5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668억 원보다 79.5%나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조 7,70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6조 9,636억 원보다 7%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던 SK하이닉스 역시 1조 원 넘게 떨어진 5조 원대 초반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먼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악화 요인부터 분석해보죠. 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예. 직접적인 요인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디램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5달러 육박하던 것이 12월 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시장 불황 외에도 또 스마트폰, 가전, TV 등의 주요 품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아직 발표 전이지만 SK하이닉스의 지난 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3분기 6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던 SK하이닉스 역시 4분기에는 5조 원대 초반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나 스마트폰은 우리 주력 수출품이잖아요. 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동안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확실한 산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우리 업체들이 살아남으려면 4년여간 호황 사이클을 톡톡히 누렸는데 이제는 이 하향 사이클을 타고 가야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리 수출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반도체 가격이 어디서 멈출지 이게 바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나 이 스마트폰 산업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자면요. 먼저 스마트폰은 글로벌 시장 침체로 아무래도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예. 다만 이 상반기 폴더폰 5G 수요가 변수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 조사기관들은 올해 1분기 디램 평균 한마 가격이 1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예. 반도체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수요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결코 없기 때문에 휴대폰과 같이 계속 침체가 계속되는 국면이 예상되지는 않고요. 이제 호황과 불황이 자연스럽게 교차되는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상적인 사이클이 호황에서 멈춰서 4년간 우리 업체들이 아까 좀 수혜를 입었는데 정상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최소 2020년까지는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물량 조절에 들어갈 경우 가격 하락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2, 3년 후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량 조절도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총파업에 나선 오늘 우려보다는 혼란이 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었고 일부 지점의 인력 공백은 본사가 채웠기 때문입니다. 먼저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민은행 영업 지점입니다. 곳곳에 직원들의 빈자리가 있었지만 우려했던 고객 불편은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왔더니 빈 창구도 많고 해서 오히려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파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어요. 파업한다고 그래갖고 그 전주에 미리 다 해놨지. 안 될까 봐. 노조 추산 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은행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전국 1,058개 점포를 모두 운영했으며 각 점포에서 혼잡이나 업무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점에는 최소한의 인력이 출근해 입출금 등 간단한 업무를 처리했으며 대출과 외환 등 대면 업무는 지정된 거점 점포에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연장 어느 지점이 영업이 하고 있는지 안내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노조는 파업 이후에도 사측과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설 연휴 직전 2차 파업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추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오늘은 다행히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하지만 노조는 임금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3월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예. 지금 노사 협상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우선 노조 측은 사측에 지속적으로 교섭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에도 이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다양한 교섭 카드를 내밀었는데요. 이 박 위원장은 노사 간 집중 교섭을 계속 이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중앙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제3기관의 사후조정 신청 등을 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노사 대치가 현재 심각하기 때문에 중노위라고 하는 제3기관을 통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노조 측은 사후조정을 신청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결렬된 조정을 다시 한번 밟겠다는 것으로 우리 측의 교섭 의지를 사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파업 참여율이 높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전체 조합원 14,000여 명 중에서요. 노조 측 추산으로는 9,500여 명이 참석했거든요. 이 비율로 보면 약 70%가량 참석률을 보인 거고요. 특히 2030층, 이 젊은 층 행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승진을 못하면 기본급을 동결시키는 이 페이밴드 제도가 이 젊은 층 행원, 그러니까 2014년 12월 입사자부터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원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이다, 이런 일각의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젊은 층 행원들을 중심으로는 여기에는 관리자급인 지점장, 이 억대 연봉을 받는 지점장 등등의 연봉도 포함된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은행 파업과 관련해서 당국도 꽤 긴장하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당국은 일단 혹시 모를 긴급 사태에 대비해서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은 오늘 아침 일찍 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국민은행 본사에 조사학 6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해서 소비자 피해 등 상황 점검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늘 파견된 금감원 직원한테 긴급 상황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소비자 피해 등 비상 상황이 없었고 전산 시스템도 문제없이 잘 작동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노조가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총파업은 하루짜리 경고성 파업이기 때문에 오늘 2시 정도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당장 다음 총파업은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 3일 동안 이어지는 것으로 예고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박홍배 위원장이 오늘 이 2차 투쟁까지는 안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사 대치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첨단 신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가 내일 미국에서 개막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가했는데 돌돌 말리는 TV 화면과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선보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우형준, 김동우 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CES가 열릴 이곳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호텔에는 개막 전날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전날인 오늘 오전부터 각 기업들이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기업으로는 LG전자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잇따라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화면이 돌돌 말리는 이른바 롤러블 TV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해외 취재진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Plus, of course, the roll-up OLED TV, I think, was the most amazing thing I've ever seen. This is something we've been waiting for years, and now we're finally seeing it.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인공지능 빅스비를 앞세웠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냉장고, TV, 가전기기를 통해 주방이나 거실에서도 더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게 됐다며 한층 더 발전한 빅스비를 선보였습니다. Devices, connectivity, and intelligence. That's what makes us so truly unique. This is why Samsung is consolidating its AI capabilities into a single intelligence platform, Bixby. 여기에다 로봇 플랫폼인 삼성봇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실버 세대의 건강과 생활 전반을 종합 관리하는 로봇에 등장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로봇은 사용자의 혈압, 심박, 호흡, 수면 상태를 측정하고 약 먹는 시간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분은 김동우 기자가 알아봤는데요. 김동우 기자, 현대자동차도 오늘 신기술 설명회를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개막에 하루 앞서 현대차는 걸어다니는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자동차가 걸어다닌다고 하면 선뜻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이름은 엘리베이트, 쉽게 말해 로봇 전기차입니다. 일반 도로는 물론 4개의 바퀴 달린 로봇 다리를 움직여서 기존 이동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알버트 비어만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개발에 속도를 내고 기술 경쟁보다 대중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our Hyundai performance regarding autonomous driving that should be judged when we have achieved to make this available to a wide range of customers in an affordable and very safe way. So we are thinking about our normal customers and when will our normal customers benefit from autonomous driving? This is what matters for us. CES는 내일부터 개막해 나흘간 열리는데요.
신기술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곳 현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2명은 독거 노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소득 나홀로 노인일수록 우울증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시가 발표한 지난해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오수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65세 이상 서울 시민의 22%는 혼자 거주 중이며 40%는 노인끼리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고령 인구가 10명 중 6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홀로 살거나 노인 가구에 속한 이들은 단 10%가량만 배우자나 자녀가 돌보고 있고 오히려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도 8%가 넘었습니다. 이들 고령 인구는 또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먹어지니까 자꾸 아픈 데가 자꾸 생겨. 약을 많이 먹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뭐 혈압약이니 뭐 세상을 떠나고 그래 그런 사람 많아요. 내 나이에 혼자 사는 사람은 많지.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넘는 노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 위험 수위에 있는 노인은 13.7%에 달했고 80세 이상이면서 혼자 살고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노인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법적 기준 연령인 65세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나이 먹어서 그런지 75세나 돼야 돼. 한편 서울 노인의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았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체크해 보시고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등도 공제의 대상입니다. 단 입소료와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복 구입 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유학생은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출액의 10에서 12%에 대해 최대 7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증 장애인 1명당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간 마지막 날까지 자료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료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조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과 도서, 공연, 관람비에 대한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종교인 과세도 새로 생겼습니다. 더 납부할 세액이 있으시면 추가로 납부하시고 만약에 더 많이 내셨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받은 종교인들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노사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경영계는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한 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돼 온 단일 결정 구조가 이원화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경영계, 특히 재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총은 의미 있는 기초안이라고 환영했고 대한상의도 낡은 방식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지난 한 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미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태여서 개편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취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한테는 크게 그렇게 막 많이 경감되고 좀 부담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좀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노동계는 노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던 정부가 이번 초안을 내놓기까지 전혀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노사정 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통적인 정책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이렇게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개편안을 두고 정부의 속도 조절 의지가 여러모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어떤 면에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 상한과 하한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노사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15년의 경우 근로자 측은 무려 80% 인상을, 그리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도 여전히 간극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입장차가 크다 보니 결국 파행이 거듭되면서 반쪽 합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의 한도가 생기면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이 배제되면서 극단적인 입장차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간설정위원회에는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노사 추천위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이 결정권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상폭이 결정될 여지가 크거든요. 최근 정부 방침이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이어서 인상폭이 보수적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그 네. 기준도 좀 변화가 생기죠. 네, 이번 개편안 도입 배경을 먼저 보면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언급이 됐는데요. 사실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용자 측에서도 면밀히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길 원하는 근로자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지 않길 바라는 사용자, 이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은 만큼 논란이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죠. 덕분에 신차도 많이 나왔고 차를 사신 분들은 절세 혜택을 보셨을 겁니다. 끝나서 아쉽다 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정부가 인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내리는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 출고 차량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차값은 원가라 할 수 있는 공장 도가에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와 취등록세 등이 붙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내려가면 교육세와 부가세 등도 함께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번 세율 인하 연장으로 3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면 55만 원가량의 차값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인하 연장이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를 구입할 계획을 가졌던 분들이 미리 앞당겨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개소세 인하가 끝나는 후반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연장 효과는 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은행법과 달리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올해 안에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어서 인터넷 은행 서비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신 회장에게 화해를 제안하는 편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에 화해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형제의 경영권 분쟁을 멈추고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롯데는 자신이 그리고 한국 롯데는 일본에서 분리된 형태로 신동빈 회장이 각각 맞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편지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해 형식을 빌어 경영에 복귀하고 싶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 두 형제는 경영권 분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에서 퇴출된 이후 경영 복귀를 위해 신동빈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을 놓고 주총 표대결을 벌였지만 경영진과 주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며 5차례 모두 패했습니다. 지난해 6월 29일 열린 주총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구속 수감 상태였지만 신 전 부회장은 일본 경영진과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박 기자, 편지와 관련한 신동빈 회장과 롯데 측 반응 어떻습니까? 네, 롯데그룹은 그동안 몇 차례 편지를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이 뒤늦게 일부 언론에 화해 편지를 공개하며 또다시 노이즈를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혹과 더불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경영진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와 주총 결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마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밝힌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 CNBC 박연신입니다. 현대차의 그랜저, 디젤 등 3개 차종 7만 9천여 대가 리콜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여 대를 비롯해 메가트럭과 마이티 등입니다. 이들 차종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부품 교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정보통신 기술, ICT 주력 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 속해도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어 카카오와 KT, 네이버 등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현재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며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다가 모레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대기가 정체되겠는데요. 오전까지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서쪽 지방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 서해안,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새벽까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파특보와 함께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연일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다만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